30년 동안 저는 믿고 있었어요. 제가 못난 엄마라서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죄책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친구 딸 결혼식에서 신랑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멈췄어요. 그 눈매, 그 손목의 작은 점. 30년 전 제 품에서 사라진 아이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 올해 55살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잊고 싶은 기억이 있나요? 아무리 깊이 묻어두어도 밤마다 불쑥 찾아와서 가슴을 쥐어짜는 그런 기억 말이에요. 저에게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놓아본 적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25살 저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서 놓아야 했어요. 가난이라는 벽 앞에서 엄마라는 이름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안아보던 날의 온기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병원 복도 끝 차가운 의자에 앉아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손목 안쪽에 콩알만 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점의 모양까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손가락으로 그 점을 어루만지면서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고 속으로 약속했어요. 세월은 흘러 저는 평범한 중년 여자가 되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식당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주말이면 빨래를 널고 밀린 집안일을 하다가 텔레비전을 보며 잠드는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삶이었죠. 웃을 때도 있었고 사람들과 어울려 소주 한 잔 기울일 때도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늘 있었어요.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는지 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길에서 또래 남자아이를 보면 괜히 발걸음이 멈추곤 했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아닐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최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이 딸이 결혼을 한다면서 꼭 와달라는 거예요. 서연아, 우리 하은이 결혼해. 너 꼭 와야 돼, 알겠지? 미정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밝고 부침성 좋은 친구였어요.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고 동창 모임에서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안아주던 사이였죠.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다림질까지 정성스럽게 해놓았습니다. 신발도 깨끗이 닦고 오랜만에 화장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결혼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예식장에 들어서니 하얀 꽃과 초록 잎사귀로 장식된 복도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 친구들이 반갑다며 손을 잡아주었고 자리에 나란히 앉아 수다를 떨면서 웃었어요. 미정이가 신부 어머니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여기저기 인사를 다니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의 얼굴이란 기쁨과 서운함이 동시에 묻어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아들이 있었다면 저런 날이 왔을 텐데 하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얼른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고 저도 친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고개를 돌려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랑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까만 양복에 하얀 셔츠, 긴장한 듯 살짝 굳어 있으면서도 환하게 웃는 얼굴. 잘생겼다는 감탄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온 세상의 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하객들의 박수도 웨딩 마치의 선율도 전부 멀어지면서 오직 그 남자의 얼굴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30년 전 거울 속에서 매일 보던 얼굴. 젊은 시절의 제 모습과 너무나 닮은 눈매, 입모양,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똑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되감기 된 것처럼 30년 전에 제가 남자의 모습으로 버질로드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신랑이 가까이 왔을 때 저는 보고 말았어요. 양복 소매 사이로 살짝 드러난 왼쪽 손목 안쪽. 콩알만한 약간 갈색빛이 도는 작은 점 하나. 30년 전 갓 태어난 아기의 손목에서 제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위치도 크기도 모양도 똑같았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서연아,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옆에 앉은 친구가 제 팔을 흔들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잡았지만 몸이 떨리는 건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30년 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무언가가 갈라진 둑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머리로는 부정하고 있었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엄마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니까요. 30년 만에 제 아이가 눈앞에 서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미소도 손끝까지 제 피가 흐르고 있는 아이가 바로 저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들로 자라 지금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있었어요. 축하해야 할 자리에서 저는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신랑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다가도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도 문득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거울 속에 저와 닮은 그 눈매, 왼쪽 손목에 콩알만 한 점. 잠을 자다가도 새벽에 벌떡 일어나 앉곤 했습니다. 꿈속에서 그 아이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설마라는 말로 스스로를 100번도 넘게 달래보았지만 엄마의 직감이라는 건 이성으로 누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열흘째 되던 날 저는 미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 서연아, 결혼식 와줘서 고마웠어. 하은이도 너무 좋아했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결혼식 잘 봤다고 신랑이 참 듬직하고 잘생겼다고 칭찬을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위가 어디 출신이냐고 부모님은 뭘 하시는 분이냐고요. 미정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정우는 참 착한 아이야. 그런데 사실 어릴 때 입양된 아이라더라. 양부모님이 정말 잘 키우셨나 봐. 올곧고 따뜻한 아이로 자랐으니까. 입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전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부엌 의자에 주저앉으면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면서 30년 전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입양된 아이. 30년 전 제 품에서 떠나간 아이도 입양을 갔습니다. 나이도 맞고 얼굴도 닮았고 손목의 점까지 같았는데 입양까지 겹치다니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의 선 위에 놓이고 있었어요. 저는 미정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 평범한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한 가지만 더 물었어요. 정우가 어디서 입양되었는지 혹시 아느냐고요. 미정이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서울 쪽 입양기관을 통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하게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30년 전의 기록을 찾아 나섰어요. 식당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며칠 쉬겠다고 한 뒤 먼저 제가 아이를 보냈던 입양기관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담당자는 여러 번 바뀌었고 서류는 창고 깊숙이 묻혀 있었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쉽게 열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 기관, 저 기관을 돌아다녔어요. 점심도 거르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도록 걸어 다녔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기다리다 지쳐 복도 의자에서 잠이 들기도 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눈을 감으면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러면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오래된 서류 한 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기관 창고 구석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찾아낸 30년 전 입양 신청서 사본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입양 경위가 적혀 있었어요. 생년월일이 제 아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서류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입양 신청인 란에 적힌 이름이 저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입양을 신청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제 아이의 입양을 진행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 동의도 없이요. 서류에 적힌 보호자 란에는 낯설지 않은 이름이 있었어요.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춘자. 제 옛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30년 전 가난한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저에게 아이가 좋은 집으로 갔다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 다시는 찾지 말아라. 그게 아이를 위한 거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되살아났어요. 입양을 보낸 게 아니라 제 아이를 몰래 빼돌린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어리고 힘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는 찾지 말라는 그 말을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거였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온 그 세월이 처음부터 누군가의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 엄마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를 벌주던 그 모든 밤들이 시어머니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면서 30년 전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요.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저 자신을 탓하며 살아왔어요.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나쁜 엄마라고, 가난해서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못난 여자라고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를 벌주듯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니요. 처음부터 단 한순간도 제가 선택한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이를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간 거였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먼 남이 아니라 제가 30년 동안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입양 서류에 적힌 시어머니 이춘자의 이름을 확인한 뒤 저는 30년 전의 기억을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25이었어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시댁에서 살고 있었죠. 아이를 낳은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한겨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와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서연아, 네가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잖니. 좋은 집에서 키워주겠다는 데가 있어. 아이를 위해서 보내주는 게 맞아. 저는 울면서 싫다고 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제가 키우겠다고 어떻게든 일해서 먹여 살리겠다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어요. 당장 나갈 곳도 없는 주제에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느냐고 엄마가 되려면 아이를 위해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죠. 저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아이를 안은 채 울기만 했어요. 젖을 물리면서 이 아이만큼은 절대 놓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아이가 없었어요. 제 옆에 누워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사이에 제가 잠든 틈을 타서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빈 이불을 더듬으면서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친 듯이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지만 돌아온 말은 차갑기만 했어요. 벌써 보냈어? 좋은 집이야. 다시는 찾으려 하지 마. 그게 아이를 위한 거다. 그때 저는 25살의 힘없는 여자였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어요.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아이가 정말 좋은 집에서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야 제가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30년 동안 묻어두었습니다. 가슴에 돌덩이 하나를 얹고 그 무게를 안은 채 하루하루를 이를 악물고 버텨온 거예요. 그런데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입양기관의 기록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내면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2번, 3번 다시 읽어보았지만 글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를 판 거나 다름없었어요. 가난한 며느리가 낳은 아이가 눈에 거슬렸던 거죠. 집안의 체면에 흠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돈과 체면 그 두 가지를 위해 갓난 아이를 엄마에게서 떼어놓은 거예요. 저에게는 좋은 집에 입양을 보냈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돈을 받고 제 핏줄을 넘긴 거였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가 갈렸어요. 30년 동안 제가 흘린 눈물 새벽마다 아이를 그리며 베개를 적신 그 밤들, 길에서 또래 아이를 볼 때마다 멈추던 발걸음. 그 모든 고통이 한 사람의 욕심과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명절이면 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맞이하며 평온하게 살아왔을 거예요. 저만 평생을 죄인처럼 스스로를 벌하며 살아온 겁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식탁에 엎드려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의 눈물과는 달랐어요. 슬픔만이 아니라 분노와 결의가 함께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울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3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죄책감이 비로소 벗겨지면서 그 아래에 감춰져 있던 진짜 감정이 드러난 거예요. 억울함, 그리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때 마침 미정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우와 하은이의 결혼 피로연을 따로 크게 한다면서 양가 어른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는 자리라고 했어요. 저도 꼭 와달라는 거였습니다. 양가 어른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마치 하늘이 기회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꼭 갈게. 미정아.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30년 전의 입양 기록,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서류, 그리고 그동안 제가 찾아낸 모든 증거를 하나의 봉투에 담았어요. 봉투를 가슴에 안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피로연 날 모든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더 이상 혼자 울지 않겠다고요.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하늘,
이제 세상 앞에 꺼내놓을 때가 된 거예요. 사람이 30년을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30년이라는 시간은 분노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굳혀놓더라고요. 마치 속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수처럼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끝없이 타오르는 거예요. 피로연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55해를 살아온 주름 사이로 25살의 제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빼앗기고 복도에서 울부짖던 그 여자가요. 가방 안에 서류 봉투를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피로연 장소로 향하는 동안 창밖에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이 꽃잎들처럼 오늘 30년의 거짓말이 흩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피로연 장소에 들어서자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둥근 테이블마다 꽃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잔을 기울이며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고 저는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시선을 돌렸을 때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테이블 한쪽 끝에 70대의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흰 머리카락에 짙은 한복, 꼿꼿한 자세. 30년 만에 마주하는 시어머니 이춘자였습니다. 저는 표정을 감추고 아무 일 없는 듯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정우를 바라보았어요. 신부 하은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정우. 하객들에게 술을 따르며 인사를 돌리는 모습이 참 듬직했습니다. 저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30년 전 포대기에 쌓여 새근새근 잠들어 있던 아기가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정말 잘 키워주셨나 봐요. 감사함과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내가 키우지 못한 아이를 다른 사람이 키워줬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가슴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디저트가 나오고 축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차례로 일어나 신랑 신부에게 덕담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웅성거리던 자리가 잠잠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모였어요. 정우도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가 형광등 빛에 드러났습니다. 3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5살의 어린 엄마가 자고 있는 사이 아이를 빼앗긴 이야기, 좋은 집에 보냈다는 거짓말을 30년 동안 믿고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입양 서류의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이 엄마 본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다는 이야기를요. 한마디 한마디를 꺼낼 때마다 목이 메었지만 저는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펼쳐 보이며 거기에 또렷이 찍힌 이춘자라는 세 글자를 읽었어요. 레스토랑 안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춘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찻잔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잔이 기울어져 차가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어요. 아무도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입 밖에 나온 적 없던 비밀이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정우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하은이가 정우의 팔을 붙잡았지만 정우는 떨리는 다리로 한 발 제게 다가왔어요. 저와 정우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30년이라는 시간도 함께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주 선 정우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간신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정말 제 어머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 눈앞에 있는데 정작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정우도 울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엄마가
30년을 울며 기다려온 엄마가 바로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정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30년 전 콩알만 했던 손이 이제는 제 두 손을 감싸고도 남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손목 안쪽에 작은 점이 보였어요. 그걸 본 순간 저는 주저앉듯이 정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떨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사과도 변명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30년의 무게에 짓눌려 의자 위에서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춘자에게 향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복수보다 더 크고 따뜻한 것이 지금 제 팔 안에 있었으니까요. 피로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우가 제 옆에 서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 세월 동안 흘린 눈물도 아이를 그리며 뒤척이던 밤들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걸요. 정우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30년 동안 멈춰있던 제 시간이 아들의 손을 잡은 이 순간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남자가 있었어요. 뒤에서 꾸준히를 도맡고 후배가 자기 위로 올라가도 웃으며 축하해주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을 회사는 종이 한 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떠난 자리에서 무언가가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현, 올해 45살이에요. 여러분은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느껴본 적 있나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건물에 들어가 같은 자리에 앉아 일하는 삶을 20년 동안 반복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그걸 해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마음이 힘드나 딱 하루도 빠짐없이 20년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과장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만년과장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놀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진짜 제 별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저를 부르는 이름은 늘 똑같았어요. 김 과장. 후배들이 하나둘 대리가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될 때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죠. 제가 가르쳐준 신입사원이 몇 년 뒤에 제 위로 올라가는 걸 볼 때면 가슴 한쪽이 쓰리게 아팠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속상했습니다. 왜 나만 제자리일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지더라고요. 화가 나는 것도 서러운 것도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익숙해져 버렸어요.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아프던 것도 오래되면 안 아픈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늘 뒤에서 꾸준히를 도맡았어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야근, 주말 출근, 거래처 뒤처리, 시스템 오류 수정. 명절에도 연휴에도 다들 고개를 돌릴 때 저만 남아서 그 일들을 묵묵히 해치웠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어요. 이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맡은 자리를 지키는 게 맞으니까요. 그게 제가 20년 동안 스스로에게 해온 다짐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저를 기다리는 건 17살 딸 서연이었어요. 아내를 일찍 보내고 나서 둘이서 살아온 세월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좁은 아파트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서연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줄 때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렸어요. 가끔 서연이가 아빠는 왜 맨날 늦어? 하고 물으면 저는 웃으면서 아빠가 일을 좀 많이 하거든이라고 대답하곤 했죠. 그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아무리 힘든 날에도 현관문을 열면 아빠 왔어? 하고 달려나와 웃는 그 얼굴이 저한테는 세상 전부였거든요. 서연이만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복도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화장실에서도 다들 고개를 맞대고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새로운 사장이 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이름에 38살 젊은 사장이 부임한 거예요. 저보다 7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어요. 첫날부터 전 직원을 모아놓고 선언했죠. 조직을 바꾸겠다고 성과 없는 자리는 정리하겠다고요.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직원들을 훑어보는 그 눈빛에는 자비라는 게 없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그래왔듯이 제자리에 앉아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20년이나 있었는데 설마 나한테까지 그러겠느냐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회사가 어려웠을 때 밤새워 일한 것도 나고 거래처가 떠나려 할 때 붙잡은 것도 나였으니까요. 그 정도면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며칠 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장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주변 동료들이 슬쩍 시선을 보내는 게 느껴졌지만 모른 척했어요. 수화기를 들었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넥타이를 한번 매만지고 긴 복도를 걸어 사장실 앞에 섰을 때 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20년 동안 이 복도를 수천 번은 걸었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멀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준석 사장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지도 않은 채 서류만 들여다보면서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종이 한 장과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을 열면 무슨 말이 나올지 저도 몰랐거든요. 서류를 받아들고 사장실을 나오는데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스쳐 지나가는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20년치 물건들을 박스에 담을 때 손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낡은 명함, 딸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눈빛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 회사가 그리고 저를 내쫓은 그 사장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요. 해고 통보를 받고 회사를 나선 그날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못했어요. 박스 하나를 들고 회사 정문을 빠져나왔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20년 동안 아침이면 늘 이 건물로 들어왔고 저녁이면 이 건물에서 나갔는데 오늘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옆 벤치에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계셨는데 그 평화로운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서글프게 만들었어요. 나도 저렇게 한가로운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 줄은 몰랐거든요. 해가 기울 때쯤에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서연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오늘 일찍 왔네.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 17살짜리 딸에게 아빠가 잘렸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서연이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아빠이고 싶었으니까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지만 서연이가 만들어준 계란찜이 맛있다고 연기를 했어요.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게 그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몰래 눈물을 닦았어요. 수돗물 소리에 묻어가니까 다행이었죠. 서연이가 잠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옷장 맨 위 칸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에 20년 동안 숨겨두었던 봉투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누렇게 바랜 계약서 몇 장과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이 회사를 처음 만든 창업주 어른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공사 현장처럼 보이는 배경에서 안전모를 쓴 채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두 사람. 그때 저는 갓 20이 넘은 나이였고 창업주 어른은 지금의 저보다도 젊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25년 전이네요. 사진을 들여다보는데 그 시절의 열정과 믿음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사진 속 창업주 어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단순한 만년과장이 아니었어요. 20년 전 이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모두 등을 돌렸고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창업주 어른은 매일 밤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한숨만 쉬고 계셨죠. 그때 제가 나섰어요. 제가 가진 아이디어와 그동안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서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냈고 무너지려던 프로젝트를 살려냈습니다. 몇 달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일했어요. 그렇게 해서 회사는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직원들이 돌아왔고 거래처가 늘었고 매출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기적이 아니라 제 20대의 청춘을 통째로 갈아 넣은 결과였다는 걸요. 하지만 그 모든 공은 제 것이 되지 않았어요. 윗사람들이 자기 성과로 가져갔고 저는 여전히 과장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뒤에 남았죠. 공로상 한 장 받지 못한 채요. 억울했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분했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창업주 어른이 저를 불러 조용히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도현아, 네가 아니었으면 이 회사는 여기까지 못 왔다. 내가 알고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니? 그 한마디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괜찮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20년을 버텨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떠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오래된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래처들은 대부분 제가 20년 동안 직접 관리해왔던 곳들이었어요. 담당자들과 명절마다 안부 인사를 나누고 어려울 때 함께 방법을 찾아주었던 사이였죠. 그 관계는 회사 이름이 아니라 김도현이라는 사람을 믿고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지니 그 믿음도 함께 사라진 거예요.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 불만이 쌓였고 불만이 쌓이니 마음이 떠났고 마음이 떠나니 계약서가 찢어진 거죠. 기술 쪽도 문제가 터졌어요. 제가 20년 동안 혼자서 관리해오던 시스템의 비밀번호와 설정값, 백업 파일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수인계를 할 시간도 없이 쫓겨났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서버에 오류가 나고 데이터가 꼬이고 프로젝트 일정이 엉망이 되었어요. 회사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건물 기둥 하나를 빼버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던 균열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될 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회사가 흔들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참고만 있던 제가 회사를 나온 뒤 처음으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요. 20년 동안 사겨온 하늘, 이제야 풀 때가 된 거예요. 한 달. 고작 한 달이었어요. 제가 회사를 떠난 지 딱 한 달 만에 그 튼튼하던 회사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하나 쌓아 올렸던 것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저를 보고 웃었을 겁니다. 만년과장 하나 나갔다고 회사가 흔들리겠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 소식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쓸쓸했습니다. 미워도 20년을 바친 곳이니까요. 주요 프로젝트 3개가 동시에 멈췄다는 소식을 옛 동료에게서 들었어요. 투자자들이 긴급 회의를 요청했고 가장 큰 거래처인 성일물산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고 했습니다. 성일물산은 제가 20년 전 사장님 댁 앞에서 3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따낸 거래처였어요.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서 있었더니 사장님이 안쓰러워서라도 만나주셨던 그 인연이 시작이었죠. 그날 밤 저는 감기에 걸려 사흘을 앓았지만 계약서를 따낸 기쁨에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 뒤로 20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거래가 제가 떠나고 한 달 만에 끝나버린 겁니다.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이준석 사장은 답을 찾기 위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뛰면 뛸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졌죠. 그가 해고한 만년과장 하나의 빈자리가 이렇게나 크고 깊은 구멍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신입 직원 5명을 투입해도 제가 하던 일의 절반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매뉴얼에 적힌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몸으로 익히고 밤을 새우며 다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으로 쌓아 올린 신뢰의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이준석 사장은 한명자 여사를 찾아갔어요. 돌아가신 창업주의 아내, 회사의 가장 오래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한옥에서 살고 계셨는데 사장이 찾아왔다는 말에도 한참 동안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해요. 뜰 앞에서 30분 넘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겨우 안으로 들어간 이준석 사장 앞에서 한명자 여사는 말없이 차 한 잔을 내려놓고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가죽 표지가 달아 속이 보이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앨범이었습니다. 앨범 첫 페이지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젊은 창업주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24세 김도현. 안전모를 쓰고 어깨동무를 한 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한명자 여사가 사진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없으면 이 회사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이준석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고 해요. 한명자 여사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20년 전 회사가 망하기 직전 모든 사람이 떠날 때 끝까지 남아서 회사를 살려낸 사람이 바로 김도현이었다고요. 새벽까지 거래처를 찾아다녔고 자기 돈을 꺼내서 직원들 월급을 대신 준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직원들의 아이들은 굶기면 안 된다며 봉급 봉투를 하나하나 직접 돌렸다고요. 그런 사람을 종이 한 장으로 내쫓았다는 말을 듣고 한명자 여사는 차를 내리던 손이 멈췄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한명자 여사가 앨범을 한 장 더 넘기자 거기에는 더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창업주의 모습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도현이 첫돌. 이준석 사장은 그 글씨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고개를 들어 한명자 여사를 바라보았지만 여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 20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창업주의 숨겨진 친아들이었어요.
세상 누구도 몰랐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비밀이었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신분을 감추고 20년을 뒤에서 묵묵히 버텨온 거였어요. 승진도 마다하고 인정도 바라지 않고 오직 이 회사가 무사히 돌아가는 것만을 바라며 2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낸 겁니다. 만년과장이라는 초라한 이름 뒤에는 그만큼 깊고 무거운 사연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명자 여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도현이가 해고당한 뒤에 벌어진 모든 일들, 거래처가 떠나고 시스템이 멈추고 회사가 흔들린 것,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도현이가 직접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걸어 관계를 정리했고 시스템 접근 권한도 스스로 차단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참고 사겨온 분노가 해고라는 방아쇠를 만나 마침내 터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를 지키겠다는 다짐보다 20년을 종이 조각처럼 버려버린 그 냉정함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던 거예요. 이준석 사장은 한옥을 나서면서 비로소 깨달았다고 해요. 자신이 내쫓은 만년과장이 이 회사의 뿌리이자 기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둥이 지금 이 회사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는 것을요. 가을바람이 한옥 담장 너머로 낙엽을 흩뿌리고 있었지만 이준석 사장의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건 참 이상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토록 원했던 순간이 막상 눈앞에 오니까 가슴이 시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회사가 흔들리고 사장이 고개를 숙이고 세상이 비로소 김도현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정작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면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며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어요. 이게 내가 진짜 원했던 건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세운 회사를 내 손으로 무너뜨리는 게 과연 옳은 건가? 그 물음이 천장에서 떨어져 내려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식탁에 앉더니 평소와 다르게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더니 서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 알아. 아빠, 회사에서 잘린 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17살 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 아버지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젓가락만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와 앉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무슨 선택을 하든 나는 아빠 편이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20년 동안 회사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딸의 작은 손 하나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이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날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 작은 손이 등을 두드릴 때마다 20년 동안 쌓아둔 벽이 한 겹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20년 동안 정말로 지키고 싶었던 건 회사도 자존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걸요. 며칠 뒤 이준석 사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사는 좁은 아파트 앞까지 직접 찾아온 거예요.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메고 왔지만 얼굴은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처럼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현관 앞에 선 그를 보았을 때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냉정하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한 달 전 이제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차가운 목소리의 주인이 지금은 제 현관 앞에서 입술을 떨고 있었어요. 그는 현관문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허리가 거의 직각이 될 정도로 깊이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화가 풀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실수한 거라는 것. 회사를 잘 이끌어 보겠다는 욕심이 앞섰을 뿐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어쩌면 저도 그 나이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은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 앞 좁은 복도에 서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머릿속으로 천천히 되감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수천 번의 야근 후배들이 제 머리 위로 올라갈 때마다 이를 악물고 삼킨 서러움, 아버지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이름조차 숨기고 살아온 외로운 세월.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만년과장이라고 불릴 때마다 속으로 삼킨 울음, 승진 명단에 끝내 이름이 없던 날 혼자 마시던 소주 한 잔. 그리고 마지막에 떠오른 건 이 아파트 식탁에서 제 손을 잡아준 서연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이 회사를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는 20년의 정과 한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미움도 그리움도 배신감도 애착도 전부요. 이준석 사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이 회사를 정말 살리고 싶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래전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렸어요. 도현아, 사람은 미워할 수 있지만 정까지 끊을 수는 없는 거란다. 복수를 완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길을 선택했다면 회사는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잔해 위에 서서 웃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세운 그 자리 위에서 저는 정말로 웃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셔츠를 골라 입고 구두도 정성껏 닦았어요. 서연이가 현관에서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멋있다.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회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리, 똑같은 가로수,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숨어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만년과장 김도현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